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은 번외편으로 미국 대선 관련해서 특집 방송을 좀 준비했습니다. 미국 대선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손식 KA 보이스 대표님 모시고 미국 대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상세하게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식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를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여기 시카고 지역에서 일리노이 주에서 저희 한인들의 주류 사회에서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KA 보이스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한인들이 손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미국 시민으로서 주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자, 이런 취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한글 투표용지를 도입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성과를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이제 미국에 우리 한인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 1세대 분들, 특히 이제 연장자분들은 영어로 된 투표를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달리 미국의 투표 절차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려면 먼저 등록을 하셔야 돼요. 영어로 등록을 하셔야 되고, 이제 투표소에 가게 되면 가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영어가 불편한 우리 연장자분들이 미국 사람들이 줄줄이 앉아 있는 그 투표소에 잘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래서 투표들을 많이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KA 보이스에서 한인 조기 투표의 날 행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인 유권자들이 한 군데 한 장소에 모여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고 언어 지원, 즉 통역을 해드리는 거죠. 투표를 하실 수 있게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충분치 않다. 이왕이면 한글 투표용지가 있다라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한글 투표용지 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해가지고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 10월 달에 쿡 카운티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2020년부터는 한글 투표용지가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투표하려면 원래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유권자 등록에 대해서 캠페인에서 많은 분들이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게끔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투표용지 자체를 한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고, 또 이제 조기 투표의 날을 만들어서 한인들이 집단적으로 조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를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로 거의 한 해 1,000명 넘게 우리 한인 유권자들을 등록을 하고요.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 유권자 교육, 그리고 유권자 실제 이제 투표 참여,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벌려온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미국 대선의 제도가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도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그래도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국은 직선제, 미국은 간선제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렉토럴 컬리지라고 해서 실제 선거를 할 때 물론 그 대통령 후보에 찍지만은 그것이 각 주별 대선을 하는 대표들을 뽑는 선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주별로 이제 인원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각 주별로 할당되어 있는 총 합치면 이게 538명.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보통 미국은 상하원, 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은 주 사이즈에 상관없이 모두 2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100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연방 하원 의원이 435명입니다. 그래서 각 주별 인구에 맞게끔 인구수에 비례해서 연방 하원 숫자가 배당되고요. 보통 65만에서 70만 정도의 연방 의원 1명이 됩니다. 그래서 상원 100명과 하원 435명을 합치면 535명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워싱턴에 이제 3명을 할당해 주기 위해서 총 538명의
선거인단이 뽑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거인단 중에서 다수 받아야 되기 때문에 270 이상을 받아야만 대통령의 당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원은 그 인구수 비례로 간다는 거고 네. 상원은 2명씩 강제 할당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네. 선거주별로 승자 독식이어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그 선거인단 수를 싹쓸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네, 맞습니다. 두 주만 빼놓고는 다 승자 독식입니다. 그래서 네브라스카하고 메인주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승자 독식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개는 경합주 전국 여론 추이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경합주라고 얘기하는 스윙 스테이트의 표심이 결국 가장 중요하다 이런 그 예측을 내놓는 이유가 어차피 이제 공화당 우세 지역, 민주당 우세 지역은 정해져 있고 네. 나머지 이제 스윙보트 지역들이 결국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주냐 여기에 따라서 미국 대선에 판가름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국 전국의 유권자들을 전체를 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 전체를 할 수도 있지만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만이 투표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유권자로 등록을 한 사람만 한해서 여론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기도 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고 이럴 때는 등록된 유권자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 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거 관련해서는 등록된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는 뭐 한국에서도 대부분 알려져 있는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현 대통령을 대개 10% 이상 넉넉히 앞서고 있다. 이런 어떤 결과들을 많이 접해보고 있는데 실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 뭐 큰 기관들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5개 정도 추이를 보면 다 비슷하게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팍스 TV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팍스 TV는 그 친 트럼프 언론사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49대 41로 조 바이든 후보가 8%포인트 앞서고 있고요. CNN은 55대 41. 그런데 뉴욕 타임즈는 50대 36. 무려 14%포인트 차이가 나고요. 워싱턴 포스트, ABC도 마찬가지입니다. 55대 40이니까 15%포인트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작게는 8%, 많게는 15%포인트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대체적으로 두 자릿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앞서가고 있는데 가장 관심 있는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 여론조사는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말씀 좀 해주시죠. 스윙 스테이트는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지역들인가요? 주로 이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바니아, 플로리다, 뭐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주들을 얘기하고요. 특히나 이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바니아는 2016년에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주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미시간하고 위스콘신, 펜실바니아 여기에서 트럼프가 지난번에 이겼다는 거죠? 네. 한번 볼까요? 미시간에서 47대 36, 무려 11%포인트 나오고요. 위스콘신에서도 49대 38. 네, 여기서도 11%포인트 차이가 나고요. 펜실바니아에서도 50대 40, 10%포인트 차. 상당히 큰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 플로리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다 동일하게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전지, 그러니까 경합주에서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미시간주 같은 경우는 주지사가 민주당 주지사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어떤 경제 조치를 제한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끼어들어서 빨리 줄을 오픈해라 이런 식으로 좀 개입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미시간 그 이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연방 정부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주 정부에서의 대처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이런 인식이 조금 작용을 하면서 주지사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연방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 다른 주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래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에 나온 연방 정부의 트럼프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그 트럼프의 뭐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 수치로 혹시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봤을 때 거의 전 국민의 60% 이상은 지금 현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연방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주 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돼버리면서 각 주별로 어려움들이 가중되고요. 각 주들끼리 서로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금 경제 활동 제한을 한 거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계속 빨리 오픈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미 국민들의 대다수는 아직까지는 경제를 오픈하는 것보다는 안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에 대한 안전을 좀 우선시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60% 정도면 거의 그 긍정적인 평가가 절반밖에 안 된다. 되게 30%이고 부정적인 평가 한 60% 거의 2배 정도를 부정평가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당별로 나누면 또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정당 인디펜던트들은 또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경합주에서 어떤 이슈별로 대통령 업무 지지율을 놓고 평가를 해봤다면서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일단 현재로서는 가장 그래도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있는 부분은 경제 문제. 아무래도 경제가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까지 경제가 괜찮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56%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얘기는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경합지에서 56%. 그럼 이제 부정적인 평가는 대개 한 40% 수준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것은 41% 정도. 그다음에 이제 형사제도 교육에 대해서는 40%. 그다음에 인종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34%. 플로이드 사망 사건 관련해서 31%.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지지도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 부분만 긍정평가, 부정평가보다 높은 상태이고, 그렇죠. 플로리다 사망 관련 시위라든가 시위 대처라든가 인종 갈등을 야기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평가가 굉장히 안 좋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법개혁 이런 문제 또한 41대 40, 대개 이제 40% 수준이기 때문에 부정평가가 더 높다. 그래서 경제 빼고 나머지는 다 부정평가가 좀 높게 나오고 있다. 위험 징후가 여러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2016년대 조사가 나온 게 있고 또 2019년 이 추이 조사가 뉴욕타임즈와 CNN에서 진행한 조사가 있다고 하는데 2016년, 19년, 2020년 6월 달과 비교해서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자, 이 표를 보시면은 먼저 이제 세 가지 2016년, 2019년 10월, 2020년 6월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바이든 후보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전체 참가자를 놓고 보면 2016년 조사 당시에는 클린턴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1포인트 미만으로 조금 앞서고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을 보면 바이든 후보가 2포인트 앞서고 있었고요. 2020년 6월 진행된 걸 보면 9포인트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서 6월 사이에 바이든 후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포인트가 상승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조사에서 같은 네. 기관인 뉴욕타임즈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추이 조사를 했더니 작년 10월과 올해 6월을 비교했을 때 약 7%포인트 정도가 바이든 후보가 상승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성별, 인종별, 학력별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자, 성별로 보면은 남성에서는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8포인트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조사에서는 12포인트 앞서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2020년 6월에는 이게 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떨어졌습니다. 즉 바이든 후보가 10포인트가 올라간 겁니다. 결국 그 얘기는 트럼프 후보가 여전히 남성에서는 2%포인트 앞서고는 있으나 네. 과거 작년에 비하면 10%포인트 정도 빠졌고 그 표가 바이든한테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가 10%포인트 정도를 과거보다 상승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성을 보면 아무래도 우리 여성들은 바이든 후보 지지세가 좀 전체적으로 남성보다는 강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당시에 클린턴 후보가 8포인트 앞섰었고요. 10월 조사에서는 13포인트가 앞섰었고 2020년 6월에는 19포인트, 즉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대비해서 바이든 후보가 6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인종 및 학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인종 및 학력별로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백인 고졸 학력자들의 어떤 집중적인 지원이 있었다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 전체적으로 보면요. 2016년에 트럼프 후보가 15포인트를 앞선 상황, 10월에는 12포인트, 근데 2020년 6월에는 4포인트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백인들에서의 어떤 바이든 지지도가 8포인트가 상승을 하게 된 거고요. 학력별로 보면 대졸자들, 고학력에서는 바이든 후보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16년에도 6포인트 앞섰었고 10월에도 10포인트가 앞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보면 이게 21%로 확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11포인트를 앞서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백인 고졸자들, 2016년 당시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6년 당시에 무려 26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었죠. 그리고 2019년 10월에는 이게 24로 약간 낮아졌습니다. 2020년 6월에는 이게 16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약 8포인트 정도를 개인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듣고요. 제가 한번 볼 때 그러니까 백인에서 되게 이제 트럼프가 백인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제 6월 달 기준으로 보면 불과 4%포인트 정도만 앞서고 있는 상태고 지난해 10월에 비하면 8%포인트 정도가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지난해는 12%포인트 앞서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지난 10월 대비 최근 6월까지의 조사 추이를 보면 백인 대졸에서는 지난 6월부터도 바이든이 역전했다는 얘기고 10%포인트 앞서고 있는데 이게 무려 21%포인트까지 벌렸다는 얘기는 백인 대졸이 이제는 완전히 돌아섰다는 얘기고요. 백인 고졸에서 그나마 트럼프가 지지를 높게 받고는 있으나 작년에는 24% 앞선 반면에 올해는 16%포인트만 지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백인 중에서도 역시 백인 대졸은 바이든 쪽 완전히 넘어갔고 백인 고졸은 트럼프가 여전히 앞서고는 있으나 작년 10월 이후에 최근에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작년 10월까지는 백인 고졸은 그대로 어느 정도 받쳐줬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16년에 26%포인트를 앞서고 있는데 19년 10월에 24%를 앞서고 있었다는 얘기는 작년까지는 백인 고졸이 트럼프 지지 성향,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지탱하는 힘은 백인 고졸이었다. 그러나 백인 고졸도 최근에는 지지세가 많이 약화됐다. 8%포인트 정도로 빠졌다. 특히 이제 또 대졸은 원래 16년에도 클린턴 쪽이 앞서고 있었는데 바이든이 작년에 10%포인트 앞섰고 올해는 21%포인트까지 크게 벌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흑인과 히스패닉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뭐 흑인들과 우리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뭐 압도적으로 사실 민주당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도 우리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79포인트 차이 나게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었고요. 2019년 10월에는 74, 그리고 6월에는 76, 거의 뭐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히스패닉 커뮤니티에도 36포인트가 클린턴 후보가 2016년에 앞섰었고요. 10월에는 35, 올해 6월에는 36.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비슷하지만 아주 약간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흑인과 히스패닉은 작년 10월 대비 올해 6월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흑인은 2%포인트 정도 바이든이 올랐고 히스패닉은 불과 1%포인트밖에 안 올랐는데 그러면 주되게 변화된 흐름은 뭐냐? 백인에서 이제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백인 대졸에서 바이든이 훨씬 더 지지세가 높아졌고 백인 고졸에서도 트럼프의 격차를 크게 줄여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작년 10월 이후 최근 6월까지는 백인 쪽에서 트럼프 지지세가 크게 꺾였다. 그것이 전체 여론을 돌아서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어떤 표심의 변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아시아는 인구수가 얼마 안 되니까 분석에서 네. 좀 빠진 것 같고요. 뒤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 결과는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투표의 적극성에 따라서 네. 또 쉽게 얘기하면 여론조사 결과하고 실제 표심하고 다른 경우도 가끔 나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어느 층이 투표장에 많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 정도 갭은 극복하기 쉽지는 않지만 되게 이제 전체 여론조사에서 한 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면 투표 열기, 투표장에 가는 지지층의 지지 강도에 따라서 그 갭은 얼마든지 좁혀질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스윙 보터 지역에서 그런 게 생긴다면 더더욱이나 끝까지 안심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아무튼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느 층이 좀 더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 지지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열성도는 좀 사실 대단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들의 80% 정도가 본인들은 트럼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투표를 할 것이다. 트럼프 후보를 보고 찍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바이든 후보 지지자의 55% 정도는 트럼프를 꺾기 위해서 트럼프를 쫓아내기 위해서 바이든 후보를 찍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도, 열성도 이런 면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강해 보입니다. 예. 혹시 미국에서 여론조사 할 때 한국에서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이제 투표 참여 의향을 묻거든요. 반드시 투표하겠다, 꼭 투표하겠다, 뭐 가급적 투표하겠다, 그때 가봐야 한다, 투표할 생각이 없다 이런 식의 투표 의향층을 물어서 반드시 투표하겠다, 꼭 투표하겠다는 층에서는 지지도가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전체 여론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적극 투표층,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층에서의 여론은 또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조사는 아직 발표된 게 없습니까? 그 부분도 분명히 일정 부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뉴욕 타임즈 그 조사에서는 그 후보 결정을 아직 하는 유권자들한테 이제 어떤 후보를 지지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유권자들 중에 34%가 네. 2016년에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었고 20%는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59%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좀 잘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9%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지금 이제 투표 의향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을 통해서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 접해보지 못하신 것 같고,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부동층, 흔히 말하는 스윙 보터들이 어떤 그 표심을 갖고 있는지 판별 분석을 해봤더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후보 결정 아직 하지 않은 유권자, 그게 이제 부동층, 판단 유보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들 중에 34%는 트럼프 후보를 2016년에 지지했고 20%는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다.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유동층, 부동층 중에서 다수는 트럼프 후보를 과거에 지지했던 사람인데 지금 현재 트럼프가 일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게 59, 29%는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부동층 판별 분석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여론조사 할 때 그 인종별로 응답 결과의 차이들이 나올 텐데, 보통 이제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이렇게 나와서 인구 구성비가 어떻게 되고 있고, 이들의 실제 대선 투표율이 어떤지에 대한 조사 결과 있죠? 네, 그 부분은 네, 미국의 투표율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낮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6년 대선 결과를 보면 참여율이 흑인들은 59.6%, 라티노 커뮤니티는 47.6%, 아시안 커뮤니티는 49.3%, 백인들은 65.3%입니다. 네, 실제 인종별 그 유권자 구성비를 보면 백인이 72.8, 흑인이 11.9, 히스패닉이 9.6, 아시안이 3.5%를 차지하는데 이 유권자 구성비는 유권자 등록을 마친 사람들의 구성비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의 인구 구성비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 인구 구성비를 보면 백인 72.8이 아니라 더 낮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 인구로는 이제 다른 인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2025년이 되면은 숫자상으로는 백인들이 마이너리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 2025년 네네. 되면요?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유권자의 등록을 보면 백인들이 네.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그 청년들의 투표율이 늘 관심사였거든요. 투표를 많이 해야만이 청년들을 위한 배려,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지는 건데 어르신들 투표하는 거에 비하면 청년층들의 투표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청년층들 2030들의 투표 열기가 굉장히 많이 뜨겁게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백인들이 유권자 등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구의 구성비에 비해서 유권자 구성비가 훨씬 더 높게 백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백인들이 결국은 미국의 주요한 대통령, 주요 정치인들을 뽑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과다 표집이 되는 거죠. 과다한 본인들의 숫자에 비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이쪽에서의 유권자 등록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과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백인들이 사실은 유색 인종들의 투표 참여를 제도적으로 막아온 것이 미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미국 민권운동의 역사는 바로 이 투표권을 찾기 위한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 민권운동의 결과로 1965년에 유권자법이 통과되는 거고요. 유권자 권리법이 통과됐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저희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인들도 유권자 등록 운동을 여러 곳곳에서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런 이민자들이 어떻게든 유권자 등록을 하고 선거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아주 많은 캠페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민권자는 당연히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영주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시민권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만. 한인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그 유권자 등록된 한인의 숫자는? 그것은 이제 주마다 다릅니다. 어떤 주는 그것을 공개를 하고요. 어떤 주는 그걸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일리노이 주는
일반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2008년 시작할 때는 10,000명이 안 됐었습니다. 네. 일리노이 주의 유권자가.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만을 훨씬 넘었고요. 그러니까 예. 미국 전체적으로 우리 한인 규모를 저희가 저희 한인들이 말을 할 때는 200만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인구와 미국 인구조사에 이제 나오는 인구, 그리고 유권자 등록 인구는 계속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점점 숫자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리노이의 경우, 저희가 사는 일리노이 주의 경우도 센서스, 저희가 이제 한인들이 얘기할 땐 저희가 여기에 10만, 9만에서 10만의 한인이 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센서스에서는 인구조사를 따르면 6만 8천 정도 집계가 되고요. 유권자는 지금 이제 저희가 좀 늘어나서 12,000에서 14,000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살고 있지만 불법으로 또 체류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구 센서스 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꽤 있을 거고 또 그 인구 센서스 조사에는 잡히지만 영주권자라든가 일시적으로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시민권자를 받는 분은 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중에 유권자 등록하는 사람들은 14,000 정도 추정을 한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후보별로의 그 호감도 비호감도 지표가 발표된 게 있습니까? 네, 일단 후보들 호감도를 보면요. 네. 현재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정치인들의 호감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현재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56.2% 정도, 그리고 40.3% 정도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가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호감도가 선행 지표라서 호감도라는 게 보통 이제 사람들에 대한 좋고 싫음인데요. 그 싫다라는 의견이 높으면 지지로 연결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의 어떤 치고 나갈 수 있는, 향후에 치고 나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열리지 않고 있다, 공간 자체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호감도 조사를 보면요. 유권자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 한인들 얘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인들 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거기 이제 특히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교회가 많고 또 이제 되게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역대로 보면 미국 쪽의 그 한인들은 되게 이제 공화당 쪽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인식이 좀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종교적인 문제 그런 부분과 또한 이제 주한 미군 주둔 문제. 그래서 당시 한인들이 판단했을 때는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주한 미군을 철수한다. 이런 그런 부분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인식하에서 공화당세가 강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켜본 바로는 2008년 오바마 대통령 이후로는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아무래도 이민자 선호 일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이민자 쪽 편을 들어준다라는 인식,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저는 그 양상이 좀 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조금 공화당보다는 한인 사회에서 우세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우리 아시안 아메리칸 지지도를 이렇게 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요, 아시안 아메리칸의 79%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고요, 18%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안 아메리칸의 압도적 다수는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북미 관계 때문에 양 정상 간의 회담, 하노이 회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죠. 그리고 하노이 회담이 무산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북미 관계
때문에 한반도 평화 이 이슈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지지 의향을 새롭게 돌아선 트럼프 쪽으로 돌아선 한인들도 제법 있지 않았었나요, 혹시? 네, 그 지적도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문제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대북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전향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일부 특히 우리 1세대 중에서는 그래도 트럼프 후보를 지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저희 또 우리 한인 2세들 내에서는 좀 갈등이 생긴 거죠. 우리 한인 2세들이 봤을 때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은 너무나 반이민 정적이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굉장한 타격을 가져올 정도의 그런 부정적인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눈에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그 문제만으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가 이런 좀 많은 딜레마와 이런 고민들을 만들어낸 이슈였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2016년 선거 때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던 게 79%라고 얘기하고 18% 정도만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다라는 어떤 조사 결과가 있다고 나왔는데 그 흐름과 이번 대선의 흐름과 거의 엇비슷할 것 같습니까? 한인들의 투표 성향을 분석해 보면. 네, 저는 뭐 큰 차이는 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 들어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문제라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민 정책 이것들이 저희 한인들에게는 너무 불리한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의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이민 올 수 있는 길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선거에 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만약에 막판에 일어나서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좀 극적인 돌파구가 열린다면 만약에 그러면 좀 표심이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1세들의 표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쎄 우리 한인 2세들의 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한 65대 30 정도는 격차 좀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한인 사회에서 그렇다고 트럼프가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네, 내다보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중국인들이 요즘에 계속 어쨌든 반중국인, 반중국을 표방하면서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데 중국인들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이제 차이니스 아메리칸들은 저희 이제 아시아와 같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의도적으로 왜 중국 때리기를 너무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정 이슈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자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시안 아메리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샤이 트럼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지지하지 못하지만 내 투표장에 꼭 가서 트럼프를 찍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분들이 꽤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우리 이제 대한민국도 샤이 보수의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난 총선 때 예측이 다 달랐거든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는 3%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사실 여론조사 결과만 본다면 실제 투표 결과하고 3% 이상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는데요. 과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그 미국에서 전망하는 샤이 트럼프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6년 당시 그 샤이보로, 소위 샤이보로들에는 여러 그룹이 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박 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많은 백인들이 자기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위에서 눈치를 받으니까 인종차별주의자로 눈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숨겼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 자기 지지 성향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때 당시 분위기가 미 국민들 내에서 만연했던 분위기가 소위 워싱턴 정가에 대한
굉장한 반발입니다. 극심한 불신 그리고 반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똑같다. 누굴 뽑아도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 이렇게 된 거 뭐 이러나 저러나 망치는 건데 그냥 한번 트럼프 찍어보자. 이렇게 또 찍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지금은 조금 좀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때 2016년 당시에는 우리 트럼프 후보는 자기가 아웃사이더입니다. 워싱턴 정가의 인사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클린턴 후보를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었고요. 자기의 어떤 아웃사이더로서의 포지션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존 세력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사실 그런 어드밴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것을 자신의 어떤 활동 성과를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당시에는 클린턴 후보가 후보지만 어떻게 보면 오바마 대통령에 이은 연이은 그런 대표 주자로 되면서 아주 뭐라 그럴까 네거티브한 캠페인 저 사람은 안 된다라는 그게 굉장히 강하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표를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도 표심이 결정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2016년 당시에는 그 막판에 결정한 유권자들이 상당수였고 그 부분이 트럼프 후보로 가면서 어떤 선거를 막판에 뒤집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가 아까 여론조사의 추이들을 봤었지만 일단 백인들 공학력층에서의 바이든 지지 상승세 그리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급상승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여성들. 그래서 특히 소위 말하는 교회 서버브에 사는 여성들의 표 이 표가 민주당으로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증거되는 것이 2018년도 중간선거 당시에 이런 서버브 지역들에서 공화당이 다 지면서 민주당의 약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러한 트렌드가 지금 2020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브에서의 어떤 위기감 이것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러다가는 서버브를 다 잃을 우려가 있다라는 그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당파층, 인디펜던층에서의 어떤 트럼프 지지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016년도에 비한다면 부동층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예측하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변수가 많지 않다는 얘기인데 네. 이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아까 바이든을 찍겠다는 분들은 되게 이제 트럼프가 꼴 보기 싫어서 트럼프를 좀 혼내주고 싶어서 바이든을 찍겠다. 이게 이제 이유가 제일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아까 말씀 주셨는데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과연 무엇을 잘할 것으로 미국 국민 중에 바이든 지지층은 기대하고 있습니까? 일단 미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좀 우리 정치가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를 거치면 4년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제 좀 혼란스럽고 하루가 다르게 막 바뀌는 정책들 이런 데에 대한 피로감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직 경력이 많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시 좀 더 그런 정상적인 상황으로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국에서는 그 사실 트럼프에 대해서 못마땅하면서도 바이든이 됐을 때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너무 후퇴하지 않을까. 네. 인권이라든가 여러 압박 정책을 위주로 하면서 북미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실제로 많습니다. 실제로 네. 이제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됐을 때 한반도 정책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크게 달라지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정가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방 하원들이나 이런 데를 만나가 나가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일단 북한 상황에 대해 무지하고요. 잘 모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 정치권에 좀 더 이런 그런 부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긍정적으로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트럼프 정부 행정부가 들어와서 북한과의 그런 대립각을 세우면서 뭐 미사일 얘기를 하고 할 때 그때 이제 민주당 연방 하원 프로그레시브 코커스죠. 진보적인 성향의 의원들이 64명의 의원들이 트럼프 의원에게 그러한 전쟁을 이렇게 촉발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프로세스, 절차들을 제대로 밟아갈 수 있게끔 협력자들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간다라면 단시간에는 안 될 수 있더라도 차근차근 그런 것들을 밟아 나간다면 충분히 성과를 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던 의원입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이든 후보의 정책들이 어느 정도 그런 부분 쪽으로 좀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어떤 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좀 약진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좀 더 더해진다라면 조금 상황이 호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인들의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반도 평화를 돕기 위해서 미국 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우리 한인분들 만나러 다니고 투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세분들이 사실 모국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세요. 애정이 다 강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본다면 미국 뉴스보다는 한국 뉴스를 많이 보시고 그것에 더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 모국에 대한 열정 이것을 더욱더 잘 한국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미국에서 우리 한인들이 정치적 힘을 갖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투표하시고 우리 지역 연방 의원들이 그러한 남북 관계, 미북 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끔 요구를 해 나가는 것이 한국을 더욱더 잘 돕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한인분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지역 의원들의 것들을 강력하게 요구해 나간다면 그것이 저는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짧게 한번 여쭤볼게. 향후 예상되는 변수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미 정상회담의 연내 가능성은 높게 안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아주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게 트럼프의 그 선거 전략에도 크다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요즘 상황으로 봐서는 뭐 그렇죠. 다른 이슈들도 워낙 많고 그 문제에 뭐 신경 쓸 겨를이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들 더 신경을 많이 쓰리라. 그리고 저는 또 북한 입장에서 봐서도 굳이 이 협상에 나올 어떤 이득이 없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도 높지 않은데 네. 무리하면서까지 하지는 않을 거다. 북에서도. 네. 자, 그다음에 중국을 계속 때리고 있는데 중국을 막 때리다 보면 어떤 결집 효과 이런 걸 좀 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효과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의 지금 보면 가장 문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트럼프의 어떤 지지층의 확산 가능성이 지금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는 지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늘리려는 입장보다는 기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이제 반이민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압박, 그래서 자신의 지지층을 굉장히 결속시키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만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지지를 확산시키는 데에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연내에 만약에 백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내 백신이 코로나 백신이 성공을 한다면 트럼프의 지지에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좀 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코로나 상황이 너무 지금 악화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현 정부 같은 경우는 빨리 경제 활동을 재개하라고 주별로 압박을 가했었고 일부 공화당 주지사들은 트럼프 지지자들이죠. 경제 활동에 앞장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런 주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극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 이런 데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반발에 극심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도 하지 않았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전국적으로 이제 브리핑도 실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다시 이제 브리핑을 시작했고요. 마스크 착용도 지금 본인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레코멘드 한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이 나온다면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은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쨌든 잘 나가다가 코로나 국면에서 굉장히 이제 안 좋아졌잖아요. 경제 활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 회복의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그 부분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단시간에 어떤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바라고 빨리 열어라 이러고 있는데 지금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로는 미국의 GDP가 미국 역사상에서 최고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공황 당시보다도 더 떨어져 버린 상황이 됐고요. 실업률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어떻게 본다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소비자 심리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었던 것들은 연방 정부에서의 어떤 지원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업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면서 일종의 안전망을 만들어주면서 사람들이 어떤 소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끝납니다. 지난주로 끝난 거고요. 지금 이번 주 안에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새로운 활성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거의 타협의 여지를 못 찾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것은 미국 경제가 소위 말하는 절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이든 후보의 약점이랄까요? 뭐 도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거티브 공세에 시달릴 만한 사안들은 안 보이나요? 바이든 후보가? 사실 뭐 프라이머리 비간에 이제 뭐 가장 이제 문제됐던 것들은 일단 나이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일단 나이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절대 재선하는 거는 있을 수 없고 일단 퍼스트 텀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통령 후보가 누가 되느냐 이것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 차이는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제가 알기로 3살로 알고 있습니다. 별 차이도 없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임기가 내년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후보가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바이든 후보를 공격할 때 주로 쓰는 것은 에너지가 없다, 막 이렇게 이러지 않다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프라이머리를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진보 세력에서는 계속 바이든 후보에게 좀 더 진보적인 정책들을 내어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었고요. 실제로 어떤 이제 바이든 후보의 정책들, 어떤 환경 문제라든가 다른 에듀케이션이나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조금씩 변화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트럼프 정부 캠페인 쪽에서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바이든 후보를 공격하는데 어떤 걸 가지고 좀 공격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찾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어떻게 본다면 그동안에는 그런 바이든의 어떤 조용조용하게 하는 캠페인이 사실 캠페인도 아니고 가만히 있었던 건데 어떻게 본다면 효과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진영에서는 바이든의 네거티브 소재를 막 찾는 것보다는 트럼프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뭘로 줄 수 있느냐 포지티브한 방법을 몇 가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을 효과적으로 공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자체 비호감도 뿐만 아니라 비호감의 강도가 워낙 세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이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보기 싫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도가 지금 올라가기는 단기간에 쉽지 않은 국면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TV 토론회가 막상 펼쳐지면 트럼프가 굉장히 좀 말솜씨가 현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드러나지는 않을까요? 뭐 TV 토론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막 말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이제 뭐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트럼프 후보의 어떤 토론 스타일이 무조건 얘기하는 자기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의 논리를 펼치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후보, 이렇게 근거 없는 걸 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후보하고 더 많이 맞서봐야 사실 별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 트럼프 후보 쪽에서는 좀 더 많은 토론을 하자, 막 이렇게 막 하고 나오는 거고요. 바이든 후보 쪽에서는 이미 정해진 그 안에서 하자 이렇게 하는 걸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편 투표가 상승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 안에 부정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뭐 이런 건데 결국은 이거는 선거에 패배했을 때 불복의 어떤 원인, 이유로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난데없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 얘기를 하면서 뭐 불확실하니까 선거를 연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아주 민주 양당으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아니죠 컨서버티브한 보수적인 단체에서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강하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문제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트럼프는 자신이 여론조사에서 지금 많이 처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거 시스템에 대한 그 불신의 씨앗을 자꾸 뿌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트럼프 후보도 우편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캠페인 하는 사람들도 다 우편 투표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유 없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각 주에서 선거를 담당하고 있는 Secretary of State 책임자들은 다 그럴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민주공화 트럼프 지지자와 바이든 지지자의 성향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바이든 지지자들은 우편 투표를 선호하는 거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도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우편 투표를 확대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은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서 투표하겠다는 성향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우편 투표의 편의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을 던진다는 것이 향후 문제가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사시는 지역 같은 경우는 시카고 옆이죠? 네. 지금 살고 있는 데는 거기는 네, 맞습니다. 그 코로나19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제 활동은 전혀 못 하나요? 전혀 못하는 지금 이제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못하지는 않지만 많이 제한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5월 말부터 조금씩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됐고요. 하지만 식당들 같은 경우도 실내 영업 안으로 손님들을 받는 숫자가 제한돼 있습니다. 돼 있고 밖에 테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많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한인 사회 비즈니스를 보면은 지금 사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스몰 비즈니스들이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어떤가요? 중고등학생들이나 이런 수업을 하나요? 지금은 여기는 방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8월이면 8월 13일, 15일 그 사이에 이제 학교들이 개학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일리노이의 확진자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주지사와 이런 데서 이제 좀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확진율이 일리노이는 지금 3%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에 비하면 상황이 훨씬 나은 거죠. 미시간이나 위스콘신주는 7%입니다. 확진율이. 테스트를 받은 사람 중에 확진자 나오는 퍼센트가. 근데 일리노이 이게 3% 미만이었는데 지금 3.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는 다시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 스몰 비즈니스들은 정말 살아남기가 힘든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인 교회 지금 그 교회가 열리나요? 교인들이 지금 예배를 봅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들을 많이 보셨고요. 어떤 교회들은 이제 주차장에서 차 안에 계시는 상황에서 그 오디오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소규모로 조금씩 여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조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래도 우리 교회의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분들은 우리 한인 연장자분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계 그리고 조심조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정치 선거에 대해서 좀 잘 아는 분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트럼프 재선 운동을 미국 가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좀 컨설팅을 좀 해주자. 뭐 이런 제안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네. 뭐 트럼프 측에서 당연히 받아들일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냥 농담처럼 생각할 텐데 저희도 뭐 진지하게 제안한 바는 없는데 트럼프가 측근들이나 이 참모들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 편이죠. 네, 안 듣습니다. 안 듣죠. 그래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해봤자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 그런 분들이 오시면 여기 있는 한인들한테 또 안 좋은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렇죠. 오시는 게 좋습니다. 한인들 다수가 바이든을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도 있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미국 대선의 주요 또 변곡점이 생길 때 이때쯤이면 또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다. 저희가 좀 판단하는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싱거운 게임이 가면 또 다시 뭐 연락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두 번은 뭔가 또 뭐 백신이 만약에 뭐 나왔다든가 좀 큰일이 뭐 터졌을 때 한 번 더 좀 연락을 드려서 또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이죠, 거기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는 밤 늦게 지금 연락을 드린 건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됐고요. 이상으로 우리 손식 대표님 모시고 미국 대선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